안녕하세요 친구들. 소중한 진짜 역사 소진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역사 1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OT가 있으니까 살짝 봐보도록 하시고요. 세계사예요, 역사 1이. 그래서 역사 1, 1학기부터 2학기 쭉 순서대로 우리 역사의 세계사를 배우는데, 세계사니까 지역별로 좀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대의 이제 여러 지역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 지역들에서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 또 그리고 나서 뭐 발전해 가는, 그렇게 고대에서부터 뭐 중세,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1학기, 2학기 동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역사 학습의 기초,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하지? 요거 들어가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선사 문화와 문명의 특징. 역사는 일단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엔 사람이 없었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바로 선사시대. 그리고 이제 문자가 등장하는 시기 무렵, 요런 이제 것들의 특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선사문화까지 해가지고 요 내용 10쪽과 11쪽에 있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역사학습의 기초와 이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원까지가 지금 목차가 나와 있어요. 이 목차를 보면은 그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어서 매번 첫 단원 들어갈 때는 요거부터 볼 겁니다. 1단원은 뭐 요게 끝이어서 바로 들어갈 거고, 이제 여기 2단원부터 선사문화. 앞서 얘기했지만 문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요거 문자잖아요. 글자, 그치?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가 등장하기 전 기록을 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선자에 기록할 사자를 써요. 기록이 있기 전 시대. 그리고 이제 문자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록을 남겨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이 발전을 합니다. 왜? 기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발견한 것들, 우리가 알아낸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해주니까 순식간에 빠르게 똑똑해지는 거야. 눈부신 발전, 문명. 자, 그 다음에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 세계가 이 형성되는 모습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아주 오래 전 시대를 말하고요. 이제 지역별로 배운다고 했었죠. 먼저 서아시아 세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그 이슬람교 믿고, 그 다음에 그 석유 많이 나오는 그 동네 있죠? 그 동네. 그 동네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지중해 세계. 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 위쪽이 유럽이고 아래쪽이 북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막 고대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가 꼽혀지거든요. 그 지역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우리 쪽으로 와야지. 동아시아 지역. 자, 동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있는 그 동네 얘기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룰 때 중국의 역사를 좀 중심으로 많이 다룰 거예요. 중국 쪽.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는 역사 2에서 그냥 다 배우거든. 지금 역사 1은 세계사니까 이 세계사 부분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조금 언급을 할 거고, 역사 2 한국사거든요. 그때 우리 역사 제대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도 세계, 인도, 남부아시아 쪽이죠. 그죠? 여기에서도 다양한 그 왕조가 막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갔던, 특히 종교와 관련된 여러 나라들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 세계를 훑어보고, 그리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사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배울 건데, 요거를 쌤이 먼저 갖고 왔는데 다음번에 끝날 때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쭉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재가 보이면 이 교재에 단원 제목 옆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작, 뭐 이집트 문명 시작, 뭐 이런 이제 이 시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4개의 문명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4개의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시대, 이거 이제 중국 쪽이야. 동아시아 쪽. 동아시아에 혼란 시대 옵니다. 중국 쪽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이제 로마 건국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을 만드는 그 로마. 지중해 세계에 크게 지중해를 아주 그냥 감싸 안으면서 엄청 넓은 영토 만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서아시아 통일.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막 또 거느려져요.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제국은 뭐냐면 여러 작은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거느리는 그런 이제 엄청난 큰 나라를 말해요. 자, 이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합니다. 이때만 해도 로마는 좀 작은 도시국가 정도였고요. 그래서 아직 그리스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 간의 전쟁을 하는데, 이때 페르시아가 져요. 자,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춘추 시대에 이어서 동아시아 쪽에서 전국 시대.
여기도 이제 계속 혼란기야. 여기는 막 계속 싸우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서 요걸 이제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또 싸워. 이때 자 페르시아 잘 막아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지들이 또 분열을 해서 막 싸우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세계가 쇠퇴하고 그 중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 마케도니아라는 이 나라를 이끌고 막 또 막 번영을 해. 그러면서 요 동네까지 가, 페르시아까지.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 세계까지 막 점령을 하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점령을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인도로 옵니다. 인도 쪽에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때쯤 등장을 해요. 마우리아 왕조. 불교를 되게 좋아하는 왕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나오죠. 이 로마가 아직까지는 작은 국가 형태를 갖다가 점점점 이 세력을 확장하더니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랑 전쟁을 하고요. 여기서 승리. 그러면서 지중해를 자신의 나라의 호수처럼 유럽의 남부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중해 감싸 안으면서 아래쪽에 북부 아프리카 지역까지 차지하는 고런 이제 제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춘추 전국 시대, 저기 이제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진나라가 통일합니다. 진나라, 진시황제 들어봤죠? 만리장성 그 동네, 요런 나라들 등장하고요. 뒤이어서 진나라 금방 망해요. 얼마 안 있어서 망하고 한나라가 또다시 중국을 통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 후로 가요. 이때까지가 기원 전이었고 이제 기원 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트교 세계에서의 이 기준을 세는 이 해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 이따가 그 해를 표현하는 이 표기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기원 후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한이 성립되고 한나라가 살짝 이제 망했다가 다시 후한이 만들어졌던 거고 로마는 제정 황제가 이제 나라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시안 왕조, 인도 사회에선 또 다른 왕조가 등장해요. 마우리아 왕조를 뒤를 이어서 쿠시안 왕조라는 왕조가 또 여기도 불교 좋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오현제 시대. 로마가 이때까지 되게 잘 나가. 계속 잘 나가고 있어.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마는 크리스트교를 또 받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 탄생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트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트교를 믿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요때 이제 로마가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트교 믿어도 돼. 그 전까지는 못 믿게 했거든. 자, 그러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때 이제 로마는 또 분열을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요게 오늘 우리 이제 배우는 2단원, 1단원에 이어서 2단원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슬쩍 한번 봤고요. 자, 갑니다. 이제 역사. 오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왜 배우느냐? 이걸 배운다고 했잖아요. 역사가 뭐지 그러면? 역사의 의미.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역사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책에 보면 다 과거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모든 내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역사가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의미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라는 것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자, 이 역사도요, 실은 과거의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지금의 역사는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기록들을 이렇게 옛날 기록 사료들, 역사적인 자료들을 분석을 하면서 야,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자.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를 전달하자. 객관적으로 우리의 뭔가 판단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쟁이 났다, 어떤 나라가 망했다, 누가 태어났다, 요런 객관적인 사실만 써야 돼. 그래서 읽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역사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고요. 대표적인 학자로 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랑케가 얘기했던 이 역사의 내용을 봅시다. 역사는 단지 과거가 원래 본래 어떠했는지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야. 굳이 네 생각 쓰지 마. 있는 그대로 써.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는 판단을 개입시키거나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 돼. 네 생각 넣지 마. 평가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사실 그 자체 객관적으로 써라. 누구의 입장에서 쓰지 말고 라고 얘기했고요.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가볼게요. 요게 이제
지금의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역사가 이제 기록으로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역사가가 연구해서 남긴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 사실을 쓰지 않는 건 아니야. 사실을 쓰는데 역사가가 연구하면서 역사가의 이런 주관이 좀 개입이 되어서 판단과 같은 평가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건의 의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한계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통일에 대해서 보여준 의의는 뭐고 통일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거야. 역사가가 연구해서 남긴 그의 기록. 자, 기록한 사람의 관점, 보는 방향, 생각이 반영됩니다. 주관성 또한 강조됩니다. 대표학자 크로체, 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자 다른 사람이에요. 크로체와 카 모두 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장한 사람인데요. 볼게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근데 무슨 말이지? 과거에 있었던 건데 왜 현재의 역사라고 하죠?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역사가 진정한 역사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 과거가 뭐가 중요해?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E.H. 카라고 불리우는 또 역사학자가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려시대의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고려시대에 무신 집권기가 있었어요. 문신에게 차별을 받았던 무신들이요. 권력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빼앗았어. 이게 법적으로 뭐 안정된 절차로 권력을 가져간 게 아니라 야, 다 죽여! 말하면서 막 무력을 휘둘러서 권력을 빼앗았단 말이야. 자, 이런 무신 집권기의 이 모습을 판단하는데 우리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 군사 정권 시기. 군사 정권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권을 장악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도 그랬고요. 전두환 정부 시기도 그랬고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무신 집권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법적인 절차를 잘 거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에서 이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를 나눠가면서 또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 중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 다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거야.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역사가가 판단해보고 의의와 한계를 느껴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고 그게 바로 역사다. 그죠? 진정하게 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해석하고 비판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사실과 기록이 뭔지 알았을 것 같아요. 다음 가볼게요. 자, 역사학습 매혹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무신 집권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신 집권기에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차별받는 게 싫어서 권력을 갖고 싶어서 권력을 잡았던 이들은요,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무신집권기에 그 전에 있었던 시기보다 더 많이 수탈당하고 더 힘들어했고 그 무신들이 집권을 했으면 나라 국토 방어라도 튼튼히 했어야 되는데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무신 집권자들은 강화도로 숨어 들어가서는 거기 니네가 알아서 좀 싸워봐봐. 저 몽골 잘 물리치잖아. 그럼 신분 상승 시켜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야. 그래서 이 백성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백성이
무섭지 않은 이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오늘날의 사회에서 또 우리가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삶의 지혜와 교훈을 줍니다. 또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반성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줘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이제 쭉 발전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 시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세계사적으로도 막 살펴보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들이 그때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지?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수하게 반복되는 사건들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역사적 탐구력과 역사적 판단력을 또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습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세계사 학습의 중요성. 이제부터 배우는 게 세계사라고 했잖아요.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도 파악하고 진로도 모색해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여러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들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들이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야, 너 이순신 장군 알아? 야, 우리 임진왜란때 그랬었잖아. 우리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런 거야. 훨씬 더 저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들을 좀 더 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역사적 주체로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성도 키울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사 학습이 왜 필요한지도 한번 슬쩍 얘기해봤고요. 아무튼 역사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게 해주고 또 세계사는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하다. 기억해 두시면서 역사 그러면 탐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 좀 더 이제 외워야 할 것들 살펴볼 건데요. 이 초등학교 때도 슬쩍 달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사료. 우리는 역사를 연구할 때 이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해요. 사료는 이게 바로 인간 사료지 이런 사료 아니잖아요. 역사 사자의 재료라고 할 때 료자예요. 그래서 과거 인류가 남겼던 기록이나 흔적, 과거의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이게 사료입니다. 크게 기록, 유물, 유적으로 나누는데 이게 또 교과서보다 조금씩 틀려요. 우리 이제 교재 보면은 교과서 비교를 해줘서 사료의 종류를 이렇게 유적과 유물과 기록으로 얘기하고 있는 동아 출판사 교과가 있고, 유적과 유물과 기록 대신에 문헌이라는 글로 된 자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문자로 된 자료와 비문자 자료, 비문자 자료에는 이제 유적과 유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글, 유물, 인터뷰, 현장 사진, 유적, 유물, 기록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적, 유물 이 기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기록 대신에 문헌, 기록물, 문자 자료, 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기록에는요, 그러니까 글로 된 것, 사람들이 문자로 남긴 것, 책, 문서, 편지, 일기,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 모두 다 글로 적어 남긴 것들을 말하고요. 글이 아닌 나머지 것들 중에서 물건인데 우리가 들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과거 사람들이 만들고 사용한 물건, 유물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도 있을 것 같고, 의복도 있을 것이고, 신발도 있을 것이고, 식기 도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주먹, 도끼, 집게, 찌르기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들고 옮길 수 있는 유물. 자, 유적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 흔적이 남아있는 곳, 넓어서 커서 움직일 수 없는 것들, 그죠? 경복, 궁 이런 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절터 같은 데, 무슨 미륵, 사지 이런 데 있죠. 일단은 아직 우리가 세계사를 안 배웠으니까 정말 한국사를 좀 중심으로 많이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요런 데, 무슨 싸움터 이런 데, 요런 데가 바로 이제 유적에 해당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역사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료를 연구해서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이제 주관을 이제 바탕으로 또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역사가이고요. 이 역사 서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료부터 모아야죠. 그죠? 상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역사, 바로 과거 인류가 남긴 흔적과 기록을 분석해내는 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료를 수집합니다. 역사 연구를 위해서 기록, 유적, 유물 등의 사료를 수집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사료 비판이 필요해요. 남겨진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차 검증도 해보고 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이러면서 사료를 검증합니다. 이게 사료 비판. 비판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사료도 이게 맞나 틀리나.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냥 다 상상으로 썼던 거야.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런 거 구분해내야지. 그지? 자, 아니면 또 다른 책을 옮겨 쓰면서 숫자가 다 틀려졌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역사 추론과 이제 해석을 해냅니다. 역사가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는 탐정 같은 존재 같아요. 그죠?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모으고 이 증거가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지 분석해내고 그리고 요걸 통해 해석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의 상황을 추론하고 이끌어내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술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이게 이제 자신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 역사관, 이 사관에 따라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책으로 출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 서술을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역사 탐구의 방법입니다. 역사 탐구를 할 때는 일단 주제를 선정하고 내가 흥미 있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반영해서 어떤 것을 이제 좀 살펴볼 것이냐. 나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특히 음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나는 고려시대의 여성과 남성의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뭐 이런 거. 나는 이제 인도 사회에서 왕조가 종교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궁금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사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 문자 자료, 뭐 비문자 자료 같은 다양한 자료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사료 비판이 필요합니다. 사료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분석, 해석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역사로 구성을 한다. 이거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참고 역사 서술의 절차랑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사시대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요거부터 들어가 봅시다. 선사시대를 무엇을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 문자, 그렇지. 문자를 사용했느냐, 문자 사용 전에는 먼저 선자, 기록할 사자, 기록이 있기 전이다, 선사시대. 자, 그리고 역사시대의 역사는 기록을 남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대로 기록했다, 역사. 그래서 역사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문자를 기준으로 나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요거 연도 세는 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연대표기법.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요런 표현 많이 나올 거거든요. BC. 그 다음에 AD는 안 써요. 이게 왜 안 쓰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해니까. 우리 지금 뭐 2020, 뭐 6년, 2027년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요거는 앞에 자연스럽게 AD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탄생 시기. 예수의 탄생, Jesus Christ, 그죠? 이 사람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다 믿고 있는 유럽인들의 기준에서 연도를 세는, 해를 세는 그 기준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여러 지역에서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라는 뜻이죠. AD는 뭐냐면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에서 아노가 바로 그 연도를 뜻하고요. 연도. 그다음에 도미니가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도,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이후의 시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구나. 그래서 요 전으로 가면은 비포 크라이스트 몇 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 100년 전, 기원전 2세기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2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300년 전, 400년 전, 500년 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처럼. 아시겠죠? 그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도를 세는 거지.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는 기독교라는 이제 그런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 표현을 우리 다르게 하자. 이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용어도 before Christ가 아니라 BC가 before는 그대로야. 전은 전인데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연도 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common era라고 할 때 era는 연도, 뭐 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common은 뭐야? 공통의 또는 보통의, 보편적인 이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연도 그 이전에 그래서 BCE라고 해서 BC가 그런 의미로 좀 바뀌어서 좀 쓰자라는 추세고요. 그럼 CE는 뭐냐? 요거는 이제 common era.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도, common era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뭐 new era 많이 아시죠, 그죠? new era 할 때 그 era도 뭔가 새로운 탄생, 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 해.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 이제 BC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예수님 탄생 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숫자가 커질수록 더 오래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석가모니 탄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 세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 이 불기 몇 년인지가 또 쓰여 있어요. 거기에 연도는 또 달라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어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열반에 든 해, 이 돌아가신 해를 말합니다. 열반에 든 해를 기준으로 해서 불기를 또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이슬람력도 있습니다. 이슬람력에서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겼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거 헤지라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이슬람교에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나서 처음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 메카라는 도시에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걸 주변의 귀족들이 막 못 믿게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들끼리 도망을 가요.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메디나로 이동을 한 것이었고, 요거 성스러운 이동이다 라는 뜻의 헤지라라고 불러요. 그 헤지라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세는 또 이슬람력이 따로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종교를 믿는 이들끼리 불렀던 그런 연도의 기준이 크리스트교가 워낙에 영향력을 가지는 유럽인들과 또 이 백인들 사회에서 믿어졌던 이 종교가 신앙로 개척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BCE와 그 다음에 CE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바꿔서 쓰는 추세다 까지 봤고요. 다음 갑시다.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벌써 인류는 출현을 했겠죠. 인류의 출현부터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 또 가볼 겁니다. 인류의 출현, 인류, 사람에 해당하는 류란 뜻이죠. 그죠? 자, 인류의 출현과 진화에서 제일 첫 번째 인류, 사람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불리우는 인류입니다. 이게 종이거든요, 종 무슨 말이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만 쓴 교과서도 있어요. 지금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지악사라 헤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만 써요. 근데 요 뒤에다가 종을 하나 더 붙였어. 그래서 아파렌시스까지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동아 리베르 미렘 비상천재는 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조금 더 인류의 기원이라고 보는 종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무슨 뜻이냐면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인가? 원숭이인가? 약간 구분이 좀 모호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아프리카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원숭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게 좀 사람으로 진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 같아 라고 이제 남방의 원숭이라는 의미를 붙였죠. 그러다가 여기에 관련된 화석들이 막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종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지역에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티아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우리가 사회 시간에 사회를 배울 때 요거 배우잖아요. 아프리카의 지역들, 도시들, 나라들. 이 에티오피아 하면 이제 커피 유명한 동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 화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화석의 이름은 루시. 루시라는 화석이 보니까 얘는 무조건 두 발로 걸었더라고요. 그게 이 보여지는 증거가 많이 나온 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족 보행, 두 발로 걸었다. 이게 원숭이랑 정말 다른 거지. 원숭이는 네 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끔 두 발로 서서 뭐 도구를 사용하는 정도라면 거의 그냥 이제 두 발로만 다니다가 진짜 아주 가끔 이렇게 네 발로 걷는 거, 그게 바로 이 루시라는 화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족 보행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두 발이었던 손이 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손을 이용해서 뭘 짚고 만져보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손을 사용하면요, 뇌의 용량이 커지고 똑똑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희들이 아기였을 때, 애기였을 때 막 잼잼, 곤지곤지 뭐 쥐었다 폈다 이런 거 막 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요게 바로 400년 전 아프리카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입니다. 뭐라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까지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아파렌시스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곧 그 표범과에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뭐 치타라든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야. 그게 속인 거죠. 종인 거죠. 종류. 그러니까 나무의 줄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나무에 아파렌시스라는 종이 우리 인류의 이런 이제 또 기원과 가장 맞닿아 있다. 왜 루시라는 화석이 유명해? 여자 화석이거든요. 루시라는 화석을 발견할 때 그 화석을 발굴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이 노래를 듣고 있었대요. 비틀즈의 노래. 비틀즈라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뭐 이런 노래, Yesterday 뭐 이런 노래 되게 유명한 이제 그런 그룹입니다. 그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루시 in the sky with diamond라는 노래가 있어요. 루시 in the sky with diamond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대요. 그렇게 막 그 황홀한 분위기의 노래와 함께 루시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화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루시라고 하자. 그래서 그 이름이 되게 또 유명해졌죠. 자,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를 들으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루시를 한번 떠올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직립보행. 직립보행이 바로 두 발로 걷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이제 섰잖아요. 직립. 수직으로 섰죠. 직립보행. 그리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앞에 있는 두 발이 이제 여유가 생겼거든. 땅을 짚지 않아도 되거든.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호모 에렉투스. 자, 여기서 이제 호모가 자꾸 나와요. 호모, 바로 휴먼,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호모 에렉투스는 에렉투스가 좀 곧서다. 직각으로 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두 발로 걷긴 했지만 얘는 좀 구부정하게 두 발로 걸었다면 얘는 조금 더 허리 피고 앉아.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허리 피고 다녔다. 호모 에렉투스. 자, 약 18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완전한 직립보행. 구부정한 직립보행이 아니라 허리가 더 서 있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고 얘는 불을 사용했어. 인류가 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건 또 굉장히 큰 발전의 기회가 되죠. 왜요? 추위를 극복할 수 있거든. 그죠? 거기다가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거든요. 고기를 익혀 먹으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대요. 더 많은 영양 성분을 먹으면서 뇌는 더 발달하는 거야. 신체도 더 커지고요. 아시겠죠? 이때만 하더라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만 하더라도 키가 110에서 140 그 사이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커졌어. 자, 완벽한 직립보행에 불을 사용했고요. 더 또 중요한 거, 언어를 사용합니다. 무리지어 다녔던 인류는 서로 소통을 해야 했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상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불과 언어 누구라고요? 호모 에렉투스. 자, 다음 가볼게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자, 독일의 네안데르탈렌이라는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호모 죄송합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얘보다 좀 더 똑똑해진 거야.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서 머리가 더 발달을 했나 봐요. 내용량이 더 커지면서 약 4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이들은 좀 더 추상적인 사고를 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했어요. 뭐냐면 시체를 매장했어. 이게 뭐가 되게 추상적이야? 생각해 보세요. 무리지어 다니던 인류가 같이 무리지어 다니던 일행 중에 하나가 죽었어. 너무 슬퍼. 얘가 자연으로 되돌아가길 바라면서 그냥 버려져 있는 애를 묻어줬어요. 이 의미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훨씬 더 이전보다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시체 매장. 누가요? 네르탈렌 계곡에 살던 그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자, 다음으로 갑니다. 호모 사피엔스. 여러분들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라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사피엔스라는 말은요. 지혜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혜. 슬기롭다, 지혜롭다. 제일 지혜롭고요. 이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자, 약 4만 5천 년 전에 출현을 했던 크로마뇽인이라는 화석이 대표적인데 이제 크로마뇽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프랑스에. 자, 아무튼 이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근데 4만 5천 년 전에 이제 화석이 발견된 거야. 뭐 20만 년 전부터 등장해서 쭉 살다가 크로마뇽 계곡에 있는 화석이 좀 온전한 채로 발견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날 인류의 직접 조상.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죠? 얘는 최초의 인류. 우리의 직접 조상.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갈래 줄기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의 인류가 된 애들은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의 직접 조상이고요. 약 5만 년 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동굴 벽화도 남기고 기억해 두세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불도 사용하고 도구도 쓰고 언어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계곡, 그 다음에 무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우리. 자, 이제 갑니다. 인류는 이렇게 출현했고요. 이제 이 인류들이 구석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모두 다 선사 시대예요. 기록이 있기 전, 아직 글자도 우리는 사용하지 못했고요. 아까 봤던 우리 인류의 화석들 보면은 돌도구 같은 것도 썼고 뭐 불도 썼고 뭐 언어도 썼고 시체도 매장했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야. 계속해서 호모 사피엔스 이제 등장할 때까지 구석기 시대였어요. 구석기 시대의 말 그대로 옛 구자의 석기, 돌로 된 도구란 뜻이에요. 돌로 된 도구를 만들어 썼습니다.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 이거는 뗀석기라고 불러요. 그냥 돌을 큰 돌에서 탁탁 깨트려가지고 툭툭툭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썼거든. 그게 뗀석기야. 떼어냈다.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울퉁불퉁 이렇게 생긴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얼굴 같네 갑자기. 얼굴은 아닌데. 자, 아무튼 이렇게 뗀석기를 주로 사용을 했다가 더 못하겠다. 자, 아무튼 자, 요 또 뗀석기를 사용을 했다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애들은 왜 그 사용하기도 힘든 돌을 굳이 깨트려서 썼대요. 나무도 있고 짐승뼈도 있고 한데 그것도 다 썼어요. 근데 안 남아있어서 그렇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그런 거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자연 분해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썩어버렸고 돌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더 많이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지. 자,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채집, 사냥, 고기잡이 다 그냥 자연에서 있는 것들 주워 먹고 다녔어요. 잡아먹고 다녔어요. 아시겠죠? 자연에서 필요한 식량을 구했어. 내가 뭘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물고기 주워 먹고 주워 먹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뭐 열매 따먹고 이렇게 자연에서 주는 걸 그대로 먹고 다녔다. 그러니까 먹는 게 이게 뭐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질 거 아니야. 내가 다 따먹었으면. 멧돼지 다 내가 잡아먹고 있으면 글로 안 오겠지. 그럼 찾으러 다녀야겠죠. 그래서 이동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막 뭘 찾아서 먹고 사냥하고 하려면 이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 같고 또 노하우가 있어야지. 야, 옛날에 내가 해봤더니 야, 이렇게 무리지어서 포위해서 밀어붙이면 잡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지금 이제 막 나무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여기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야 이거. 이러면서 또 알려주는 지혜로운 노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뭐 신분이나 계급이 있지 않고 그냥 다 평등했어요. 다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등 사회야.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녀. 근데 막 야 열심히 집 지어봐봐. 막 몇 개월 걸려서 막 집을 지었어. 여기 먹을 거 다 없어. 그럼 다시 딴 데로 가는 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았어요. 비 피할 수 있는 곳에. 어디 가서 바위 그늘이라든지 동굴 또는 강가에 막집 지었어. 막집. 자, 바위 그늘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막 있으면 그죠? 여기 그늘져 있는데 여기 요런데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여기서 좀 비 좀 피하자. 비나 피할 정도로 이렇게 그 바위 그늘져 있는 요런데 아니면 깊이 뭐 동굴이 파여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없어. 강가 쪽에 야, 대충 뭐 좀 지어볼 거 없을까? 뭐 동물 가죽이라든지 풀 같은 거 엮어가지고 우리 막 그 보면은 원시 시대 삶 체험하듯이 막 이렇게 무인도 가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막 집 짓고 이런 거 봤죠? 그런 거 막집. 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굳이 안 지었다. 왜? 이동할 거니까.
자, 이제 문화 가볼게요.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어요. 아까 시체 매장 누가 있다 그랬어? 호모 네안데르탈레시스, 그죠? 그리고 장례 의식도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동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동굴에서 뭐 너무 막 비도 많이 오고 이러면 사냥하기 힘들고 또는 사냥을 간 사람들도 있고 사냥을 안 간 사람들도 있겠지. 그럼 가서 야, 진짜 사냥 쟤들 잘 하고 있을까? 어? 아, 난 이번에 걔네들이 가서 말이지 고기 좀 큰 거 좀 잡아왔으면 좋겠는데 어? 고래 잡으면 정말 좋겠다. 야, 나는 그거보다 저번에 먹어보니까 사슴 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라. 사슴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그리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노트 같은 거 켜놓고 아, 점심시간 뭐 나오지 반찬? 아, 난 진짜 고기 반찬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고기 쓰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기 좀 글자는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동굴에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잡혔으면 하는 동물들을 막 그립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대표적이에요. 구석기 시대는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았으니까 동굴 벽화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잘 그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각상. 조각도 했어요. 요렇게.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해서 돌과 같은 것들을 이제 깎아가지고 만든 조각상이 보입니다. 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이제 미의 여신, 막 이런 여신을 뜻하는데 이 여신의 모습은 보니까 가슴도 굉장히 크고요. 배도 부풀어 있고요. 좀 엉덩이도 좀 큰 것 같고, 그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만든 거예요. 아이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배가 부풀어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젖을 잘 먹여줘야지 아이가 잘 자라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풍만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린 거야. 만들어낸 거야, 조각한 거야.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던 밀렌도르프의 미너스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런 게 유물, 요런 게 유적. 알타미라 동굴 벽화하고 이제 라스코 동굴 벽화 보니까 잡혔으면 하는 말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런 거 막 그려놨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구석기 시대에 관련된 그 문화를 보여줄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입니다. 실은 이 구석기 시대만 하더라도요, 빙하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빙하기, 막 그 꽝꽝 얼어붙었던 시기잖아. 되게 추웠잖아.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어요. 얘네들 다 빙하로 저기 산 꼭대기 이런 데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구석기 시대에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석기 시대를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나라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그래서 서로 좀 비슷하기도 한 거죠. 그죠? 자, 구석기 시대 주요 유적들을 보니까요, 이것저것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렇게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강 주변에서 좀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마실 물도 구하고 그 강 주변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먹을 거 구하기가 좋아서 물고기도 잡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동굴들이야 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 뭐 승리산 동굴, 아니면 계곡 같은데, 이 바위그늘 많은데 이런 데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도구가 중요합니다. 주먹, 도끼, 집게 이런 걸 가지고 사냥도 하고 가죽에서 막 다 긁어내고 고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했었던 거야. 보시면 울퉁불퉁하죠. 그냥 돌을 깨트리고 그냥 떼서 썼으니까. 뗀석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석기랑 구분을 할 수 있어, 무조건. 왜냐면 얘는 막 울퉁불퉁하지만 이 신석기 시대의 돌은요 아주 부드러워요. 맨들맨들합니다. 가볼까요? 자,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 기온이 상승했어요. 이제 빙기가 끝나고 점점점 기온이 따뜻해지고 빙하도 녹아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도요, 몸집 크고 지방 많고 막 털 많은 이런 동물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졌어. 몸집이 작고 날쌘 동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얘네들을 잡으려면요, 몸집 큰 애들은 막 에워싸고 돌 계속 던지면 막 지가 쓰러졌거든. 근데 잡으러 얘네 너무 날쌔. 어떡하지? 잡을 수 있는 도구도 정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전보다 정교한 사냥 도구가 필요했고요. 뚝 떼서 썼던 이 뗀석기는 안 되는 거야. 갈아서 더 정교하고 날카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간석기,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토기도 등장을 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생활에서 이거 먼저 들어갈 거예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어요. 어디서 이게 먹고 열매를 이렇게 뱉었는데
새싹이 자라? 나무가 나중에 자라? 열매가 다시 맺혀져? 이 사실을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앉아서 더 많이 얻을 수 있구나, 필요한 것을. 이렇게 혁명이 시작된 거죠. 앞서 구석기 시대는 막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앉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정착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목축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토끼 2마리 잡아왔는데 쌍으로 암놈과 순놈을 잡아왔던 거야. 다음날 봤더니 토끼 새끼가 태어났어. 야, 이거 잡아놓고 기르면 더 많아지는구나.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이제 식량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더 증가해. 먹을 게 많아졌거든, 이제. 찾으러 다닐 때보다.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해요. 왜? 농사 짓고 목축하는데 내가 이곳저곳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씨 뿌리고 그리고 이동할 거야? 아니죠. 얘네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정착 생활을 했고요. 정착 생활하다 보니까 동굴, 사람도 많아지고 막 이거 부글부글거리고 안 되겠다. 야, 집 좀 짓자. 좀 오래 안 무너지는 좀 튼튼한 집을 짓자. 이래서 움집이라고 하는 움을 파고 바닥에. 그리고 요 위에다 집을 이제 집 같은 거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만드는 거야. 문도 있고 지붕도 있고, 지붕이 아니라 이게 뭐 굴뚝도 있고, 여기 가운데 화덕, 불 피우는 자리도 있고, 이렇게 생긴 움집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모여 살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하고 또 가족을 이루면서 부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대부분 핏줄로 연결된 씨족 사회. 자, 그리고 평등했어요, 여전히. 자, 이렇게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농사한 거의 곡식들 한 번에 많은 양이 수확되는데 그거 한 방에 먹어치워요? 몇 개월 동안 농사 짓고 나서? 아니죠. 저장해야지. 그 토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 곡식 그냥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먹어야 되죠. 토기가 필요한 거죠.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 토기. 음식을 조리하고 식량을 저장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옷도 만들어 입어요. 이게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고 하는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락바퀴 돌려가지고 실을 이렇게 꼬아서 두꺼운 실 만들고 요걸로 옷을 꼬매서 입고 그물도 만들고, 그때 사용했던 게 뼈바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앉아서 정착을 해서 씨도 뿌리고 가축도 키우고 하면서 비가 좀 적당하게 와줘야 되는데, 해가 잘 들어야 되는데, 농사 잘 돼서 먹을 거 많이 생산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신앙이 발생을 합니다. 원시신앙. 애니미즘, 만물에 영혼이 있어. 야, 태양에도 영혼이 있고 저 바위에도 영혼이 있고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하천에도 영혼이 있어 라는 애니미즘. 그리고 토테미즘, 이제 가축을 이제 키우고 가축의 중요성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특정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야. 우리는 돼지 부족, 우리는 뭐 개 부족, 이렇게. 우리 이거 웃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 단군 신앙에 나오잖아요. 호랑이와 곰이 인간 되게 해달라고 했다잖아. 그 곰을 섬기는 부족하고 호랑이 섬기는 부족이었던 거야. 자, 이게 토테미즘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뼈나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 장신구도 만들었었다고 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신석기 시대의 특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좀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 2개로 나눌 걸 그랬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 한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의 문화는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강의 하천의 하류 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하천의 하류를 중심으로 비옥한 평야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자연이 많기 때문에 하천의 하류 쪽, 해안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달을 하고요.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흙을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가락바퀴, 그 다음에 여기 갈돌과 갈판, 이거는 곡식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낼 때 썼던 것이고, 이거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걸 썼어요. 장신구처럼. 자, 이렇게 우리 구석기, 신석기까지 살펴왔습니다. 오늘 인류의 직접 조상 배웠잖아요. 그 인류의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풀네임 다 써주시면 좋겠어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 꼭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쌤은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